안녕하세요, 오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국제금융론 클립 수로는 5번째 클립이죠. 제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제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장은 제목이 외환시장과 환율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전체적으로 한 6챕터 정도 되어 있는데요. 아마 클립으로 하면 아마 2클립에서 3클립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2장은 외환시장과 환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들을 여기서 제시할 거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제 특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주 쉽게 강의하는 게 제 특기니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챕터 제목이 외환시장과 환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드린 대로요, 외환시장의 특징, 기능, 환율의 개념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환율 제도, 그리고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 현물환,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이런 것들을 아주 모른다는 상태에서 기초부터 모른다는 것을 가정하고 기초부터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 3번째 정도 개념 정도 배우시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서 강의했었던 왜 국제금융론을 배울까에 소개했었던 기사 있죠? 그거를 이제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외환 포지션, 환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긴 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첫 번째가요, 외환시장의 의의와 특징이라는 장입니다. 외환은요, 기본적으로 외국 통화죠. 물론 외국 통화뿐만 아니고 어음, 수표, 국제결제수단 이런 것을 통칭하는 말이 물론 외환입니다. 이런 외환은 영어로 제가 써 있는데 Foreign Exchange Market이죠. 그래서 종종 외환시장을 이렇게 FX Market 이렇게 약어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FX가 특수효과인가? 이게 아니고요. Foreign Exchang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Foreign에서 F를 따왔고요. 이 X는 Exchange에서 이 X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FX Market 하면 외환시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외환시장이 뭐냐 하면 서로 다른 통화가 거래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통화가 거래되는 게 외환시장이다는 거고요.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정 장소나 시간 이런 걸 지칭하기보다는 비교적 이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총괄적인 우리 거래 메커니즘, 거래 형태를 우리는 통칭해서 외환시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환시장은 어떤 특징을 지니냐 하면은 외환이라는 거는 전 세계 150개국 아니 190개국을 가정했을 때 자기네 화폐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보통 자기네 화폐를 쓰는 경우 있죠. 이렇게 따지면 외환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범세계적인 시장입니다. 24시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해가 지지 않는 시장입니다. 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외환시장 중에서 가장 큰 데가 중에 하나가 뉴욕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점점 서쪽으로 와볼게요. 뉴욕, 시카고, LA까지 왔죠? 도쿄, 그죠? 홍콩, 쥐리히, 프랑크푸르트, 런던, 맞죠? 다시 뉴욕. 되게 이제 큰 외환시장을 제가 지칭했는데요. 저희가 자는 시간에도 다른 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의 특징은 24시간 시장입니다. 또 하나, 장외거래입니다. 이 장외거래라는 게 뭐냐면 거래소가 아닌 데서 일어나는 거래를 우리는 장외거래라고 합니다. 특정한 시장에서 사고팔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대부분의 외환 거래들은 은행 간에 이루어지는 도소매 시장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마 비율로 따지면 95% 정도가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입니다.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장외시장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외환시장은 당연히 금융거래를 수반합니다.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죠. 한쪽이 승자가 되면 한쪽이 패자가 되는 게 이제 제로섬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외환시장이다는 거죠. 외환시장의 참가자는요, 그 외국 환은행들이 주 플레이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앞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외환시장의 특징에서 은행 간 거래의 도매 시장이라고 했죠. 은행 간 거래가 전체 90에서 95%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플레이어들이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 간 시장을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 은행 간 시장이 구성되는, 그러니까 은행 간으로 구성된 시장이 외환시장의 근간이 됩니다. 전체 포션으로 보면은 약 90에서 95%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5%들이 일반 고객입니다. 뭐 일반 고객은 개인이 있을 수 있죠. 실수요자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미국 출장을 가는데 US 달러가 필요해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로 가죠? 맞아요. 뭐 가까운 주거래 은행으로 가서 우리는 외환을 사죠. 이런 게 바로 일반 고객입니다. 실수요자죠. 반면에 일종의 해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우리는 hedger라고 하죠. 영어로 써볼까요? 예. 이렇게요. 여러분, hedge라는 단어는요, 일종의 위험을 회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자, hedger들이 일종의 외환을 거래하는 참가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차익 거래자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외환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투기자도 이 외환시장의 참가자입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 외환시장의 참가자의 90에서 95%는 외국 환을 거래하는 은행이 주로 차지합니다. 이거 말고도 외환 중개인이 있죠. 외환 중개인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외환 브로커가 있고 외환 딜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 간이나 혹은 은행과 고객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본인이 이것을 단순 중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환 브로커라고 하고요. 본인 돈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이제 중개라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환 딜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 고객, 그 다음에 은행 중개인, 그리고 중앙은행도 외환은행의 참가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행의 외환시장의 참가자가 되죠. 뭐 간단한 그림을 2-1에서 뭐 비주얼하게 놨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국제 외환 시장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데가 런던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래 런던은 좀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뉴욕이 1등이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로 뭐 정확히 80년대 이후겠죠. 80년대 중반 정도부터 영국이 각종 여러 규제들을 협파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금융 허브를 만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요. 뭐 이후로부터 런던은 금융의 일종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그 이후로 크게 하게 되는데, 이런 여파가 있어서 현재 런던은 전 세계 외환 거래량의 약 40%를 막대하게 차지합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런던이 제일 유명하고요. 그리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나 스위스의 쥐리히, 이런 데가 국제 외환 시장으로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여러 군데의 외환 시장이 있는데 물론 뉴욕이 가장 유명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요, 동경이 유명하고요, 싱가포르도 유명하고요, 홍콩에도 있고요, 물론 서울 외환 시장도 있습니다. 우리의 외환 시장, 국제 외환 시장에서 위상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 비중으로 보면 약 0.7% 정도, 1% 미만이죠. 아주 미미하게 차지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서울 외환 시장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런던이 제일 유명하고요. 그리고 뉴욕, 도쿄, 싱가포르는 서로 경합을 하는 이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유명한 국제 외환 시장을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맨 아래에 써 있지만 런던, 뉴욕, 도쿄, 이게 3대 주요 외환 시장으로서의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싱가포르이 점점 앞서가지고 어느 해 정도는 이 동경을 능가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표 2-1은
주요국 외환 시장의 일거래 평균 거래 규모를 알 수 있는데요. 그 괄호 안에 있는 게 이게 퍼센트죠, 그죠? 비중을 나타내는데 말씀드린 대로 2013년 기준으로 보면은 런던이 전 세계 외환 거래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영국이 금융의 중심이군요. 그죠? 네,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환율과 제도인데요. 이거는 제가 칠판에 조금 판서를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환 제도, 환율 제도와 환율에 대해서는 일부 거시경제학에서 조금 배우지만 여러분 거시경제학을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율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통화의 교환 비율이죠. 보통 외국 통화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통화의 양을 우리는 환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환율의 표시 방법에는요. 제가 간단히 써놨는데 이 유러피언 텀즈라는 것과 아메리칸 텀즈라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러피언 텀즈를 씁니다. 자, 우리 보통 환율을 얘기할 때 현재 환율이 한 얼마죠? 한 1280원 정도 가정해 볼게요. 1280원이죠. 이렇게 쓰죠. 코리안 원입니다. KW고요. 이게 US 달러죠. 맞죠? 예, 1달러 기준이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1달러당 1280원이라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표시하는 걸 우리는 유러피언 텀즈라고 해요. 유럽식 표기입니다. 물론 이걸 미국식으로 표기하면 1원당 달러로 표시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잘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이렇게 유러피언 텀즈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US 달러를 아래로 코리안 원을 위에 쓰죠. 그래서 1달러당 환율이 1280원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환율이고요. 이게 교환 비율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환율이라고 치면 뜨는 게 소위 말하는 기준 환율입니다. 자, 기준 환율부터 기준 환율을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하려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절하랑 절상의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환율이요.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율이요. 코리안 원이 1,400원까지 올라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US 달러 1불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예,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환율이 내려간다 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요. 예를 들면 1,100원이라고 볼까요? 그러면 코리안 원 1,100원 per US 달러. 이걸 우리는 환율이 내려간다라고 봅니다. 자, 제가 중간에 보면 두 가지 용어가 있죠. 절하랑 절상이랑요. 위에 게 절할까요? 아래 게 절할까요? 여러분 절하라는 거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절하. value가 떨어지죠. 이걸 영어로는 de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depreciation이죠? 위에예요? 아래예요? 위에예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depreciation입니다. 한국말로 이거를 절하라고 하죠. 그리고요. 자 보세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절하라고 하는데 다른 표현은 환율이 올라간다 라는 표현이죠. 맞죠? 이 세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요. 환율이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가는 걸 우리는 절하. 왜요?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뭐의 가치가 떨어졌죠? 한국 돈의 가치가. 원래 달러당 교환 비율이 1280원이었는데 이제는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1400원을 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죠. 그래서 영어로는 depreciation, 평가절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환율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절상은 뭘까요? 아래가 절상입니다. 우리 아래를 영어를 안 쓸게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appreciation이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는 절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율이 내려간다 라고 하죠.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내려가니까 절하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내려가는 걸 우리는 절상이라고 하죠. 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전에 1280원인데 이제는 1100원으로 1달러를 교환할 수 있죠. 자, 이게 일단 절하절상의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죠? 그리고 환율의 표시 방법은 유로피언 텀스랑 아메리칸 텀스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유로피언 텀스예요. 1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아니면 구글에서 치면 오늘의 환율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준 환율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고요. 이제 밑에 하나가 더 있네요. 매입률과 매도율이라는 게 있죠. 그죠? 매입률과 매도율. 자, 요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개 슬라이드를 뒤에 더 놨습니다. 하나 넘기시면 네이버 화면을 제가 캡처해 놨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언제 제가 캡처했더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 써 있군요. 2019년 3월에 작년 이맘때네요.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때 좋았네요. 1130원인데요. 네, 1130.50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저게 기준환율입니다. 기준환율이에요.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매매 기준율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매매 기준율. 근데 사실은 환율이 매매 기준율인 기준환율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현찰 살 때, 현찰 팔 때, 송금 보낼 때, 송금 받을 때 등등요. 야, 이게 도대체 뭘까? 환율이 굉장히 여러 개인데. 자, 일단 기본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준 환율. 소위 말하는 매매 기준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는 저희 학교 가까운 은행에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 US 달러 환율이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사실 때 파실 때가 다르죠. 그죠? 볼까요? 제가 찍은 거거든요. 네. 미국 US 달러 보면 사실 때 1148원, 파실 때 1108원. 자, 사실 때라고 해놓고 영어로는 we sell이라고 해놓고요. 파실 때라고 해놓고 we buy라고 했네요. 뭔 말이야? 해석이 잘못됐나? 이거 어떻게 보는 거죠? 환율표를? 자, 일단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때 파실 때 중간이 바로 여기 나오는 기준환율입니다. 이 기준환율은 말 그대로 기준환율이에요. 그러면 1280원을 정말로 가져가면 은행에서 그걸 내면 US 달러 일부를 줄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 때는요, 이거보다 더 비싸게 사야 돼요. 돈을 더 내야 돼요. 왜요? 아니, 왜냐하면 은행도 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은행은 미리 US 달러를 사놓고 가지고 있죠. 소위 말하는 보관료라는 게 들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US 달러를 살 때는 이 기준율보다 높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사실 때는 이거보다 높은 1148원에 사야 된다는 거죠. 아니, 물론 기준 환율이 더 낮다면요. 그죠? 실제로 같은 날인데요. 보시면 1130원이죠, 슬라이드에. 그리고 사실 때는 1148원입니다. 이거보다 높게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때. 여러분, 우리는 살 때지만 은행의 입장에선 파는 거죠. 그래서요. 용어를 정할 때는 은행 입장에서 정합니다. 여러분, we sell 이라고 쓴 사실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매도 환율이라고 그래요. 은행 기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파는 거죠. 이 파는 건 언제 파냐면, 예를 들면 미국 여행에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걸 팔아요. 근데 기준 환율에 은행이 이거를 사주면은 은행 입장에서 안 남죠,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아래로 사주겠죠, 그죠? 우리는 팔지만 은행 입장에선 buy죠. we buy.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매수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환율은, 자,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해보죠.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기준 환율이 있고요. 기준 환율. 그리고 매도 환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매수 환율.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환율이라고 쳐서 엔터 치면 나오는 게 기준 환율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 때는 은행 입장에서 파는 거죠. 매도 환율이 기준 환율보다 높고요. 은행 입장에서 사는 매수 환율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파는 거죠. 이걸 우리는 매수 환율 이렇게 부릅니다. 용어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기준환율, 매도환율, 매수환율이라는 게 있고 기준환율이라는 게 이 둘 사이에 있다라고 요약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요. 여기서요. 예. 그럼 다 했는데 퀴즈 하나 낼게요. 기준환율, 매도환율, 매수환율 중에 어느 환율이 제일 높죠? 예, 매도환율이 제일 높습니다. 맞죠? 그죠? 예, 매도환율, 기준환율, 매수환율 중에 어느 환율이 제일 낮죠? 매수환율이 제일 낮습니다. 네, 그냥 상식이고요. 이건 뭐 온라인 하면은 혹시 뭐 문제가 되나? 제가 비밀은 뭐 다 지났으니까 제가 가끔 은행 시험 문제를 이렇게 감수하거나 출제할 수 있습니다. 출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은행 시험 볼 때 객관식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고 물론 상식입니다. 예. 자, 그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기 있는 절하, 절상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슬라이드로. 절하, 영어로 depreciation이라고 하고요. 다른 통화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한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걸 의미하고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어느 플레이어들이 기분 좋고 나쁘고 이걸 써놨는데 여러분 이렇게 절하, 환율이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가면은 누가 해피할까요? 수입지의 가격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수출계의 가격을 하락시킨대요. 다시 말하면 누가 해피하냐면 수출하는 사람들이 해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은 단기적으로 어디 주가가 오를까요? 예,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겠죠. 왜냐면 거의 대부분을 수출하니까. 그리고 어느 주가가 오를까요? 예, 수출을 많이 하는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웃을 겁니다. 그죠? 예, 수출이 잘 돼요. 여러분 수출이 잘 되는 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1달러 대 1280, 1달러 대 1400원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두 차이가 달러당 100원 이상이 나죠, 그죠? 맞죠? 100원 이상이 나요? 예, 100원 이상이 나면 10% 정도 더 나는 건데 만약에 그 1000만 불어치를 수출했다고 볼게요. 1000만 불이면 한 대략 뭐 한 1200억 정도 되겠죠, 이 환율로요? 그죠? 근데 1280억이 1280원 기준으로 해서 뭐 보면은 한 120억, 128억이 들어오다가 140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무려 10억 이상이 더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수출기업이? 예,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이. 그래서 수출이 더 잘 됩니다. 왜? 수출기업한테 일종의 더 많은 스페이스를 주죠.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수출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절하인 경우는 수출기업이 아주 좋아요. 수출기업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한 가지 응용을,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응용을 하면은, 우리 그 GDP 배웠죠? GDP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CI, G, NX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요소들이 아무런 변함이 없이 단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가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NX, 수출이 늘어나죠. 그죠? 네.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절상. 이거를 우리는 appreciation이라고 하고, 다른 통화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환율이 하락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저렇게 수출 기업들이 울겠죠. 그리고 이제는 반면에 수입 기업들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죠? 대개 이렇게 그래서 절상이 되면은 어느 기업들이 좋아할까요? 수입 기업들, 예를 들면은 정유사들, 예, 석유를 싼 값에 더 사올 수 있죠. 그죠? 예, 정유사들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항공사들도 좋아합니다. 역시 유가를 더 싼 가격에 사올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조건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글쎄요, 하나투어도 웃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죠? 아, 요즘은 아주 슬프겠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전 항공사나 여행이 막혀가지고 아주 하나투어 굉장히 어렵겠지만 정상이라면은요,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면, 다시 말하면 절상이 되면 기쁠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절하, 절상의 개념, 그리고 제가 칠판에 쓴 기준환율, 매도환율, 매수환율에 대해서는
아셔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실제로 요 얘는요, 여기 나오는 이제 폴 크루그만이 지은 국제경제학에 나오는 얘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 수출 기업의 환율 변화가 여파가 있을까를 이 수식으로 굉장히 잘 나타내준 예가 하나 있어요. 절상되는 통화는 더 가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외국 통화로 표시된 외국에서 생산된 자를 더 많이 구입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은 게, 일본이 닛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할 때 일본 가격이 21,100, 그러니까 차 가격을 써놨죠. 10배, 1000만, 10만, 100만, 그러니까 250만 옌이죠. 예, 그러니까 환율이 만약에, 여기 환율은 조금 어느 식으로 표시되어 있냐면은 유러피언 텀을 쓴 게 아니고 아메리칸 텀을 쓰고 있어요. 아메리칸 텀을 쓰니까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시 말하면 이 분모가 이게 유러피언 텀이라고 그랬죠? US 달러 대 코리안 원이 아니고 여기서는 옌 대 US 달러로 표시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의미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고요. 여기서 어프리시에이션이 되면은 닛산 자동차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환율이 변함에 따라서 일시 100, 1000만, 한 25,000불 정도. 그러니까 27,000불에서 25,000불 정도 더 싸지죠. 뭐 이렇게 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00만 원 정도? 요 정도 더 싸집니다. 뭐 여파는 있죠. 이 정도면은요. 아마 영향력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 있었던 거를 제가 하나를 이용했는데요. 얘는 실제로 2012년 12월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대담한 통화 정책 Bold Monetary Policy라고 돼 있는데, 이후 6개월간 엔화의 가치가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어디에 영향이냐면 당연히 관광 수출에 영향을 있겠고, USA Today에 의하면 이로 인해 닛산은 미국 판매 18개 모델 중 7개 모델 가격 하락시킬 수 있었고, 닛산 모델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이제 아르마다라는 SUV가 있어요. 얼마 가격을 실제로 하락시켰냐면 6개월 동안에 4,400불, 약 500만 원 정도를 더 하락시킬 수 있죠. 여러분, 자동차를 실제로 사는 데 있어서 500만 원이면 어때요? 예, 굉장히 큰 돈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실제로 더 하락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일본이요. 그럼 일본이 당시에 아베노믹스 중에 하나인 통화정책에 의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렸을 때 실제로 닛산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받냐면 약 500만 원어치의 가격폭을 더 하락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자, 결론은 닛산 자동차 수출이 미국에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예, 미국에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디프리시에이션이 된 거죠. 여러분, 저 디프리시에이션은 사실은 재정정책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적 완화 같은 거라면 이렇게 되겠죠. 왜?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것은 저 뒤에서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프리시에이션이 됐었을 때, 이 정도의 수출에 싸게 가격을 버퍼링을 가지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2012년도 아베노믹스의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환율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제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변동환율 제도와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변동환율 제도는 기본적으로 통화당국의 개입이 없이 민간 부분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환율 제도를 우리는 변동환율 제도라고 하고요. 고정환율 제도는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환율이 고정이 되려면 수요 공급에서 나오는 차이만큼 외환당국이 그만큼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고정환율 제도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어디에 해당할까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변동환율 제도에 해당합니다. 중국 같은 나라들이 고정환율 제도를 지향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완벽한 변동환율 제도를 가진 나라는 또 의외로 별로 없고요. 완벽한 고정환율 제도를 가진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이 두 개를 적절한 경우로 섞어 쓰기도 하는데
비율의 문제겠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변동환율 제도에 굉장히 가깝고요. 중국 같은 데는 고정환율 제도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요 뒤에 보면은요, 왜 환율 제도와 환율의 결정이라고 해서 갑자기 그래프가 나오죠.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요 그래프부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칠판 지우고 아마 설명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자, 조금 이따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환율 제도와 환율의 결정에 대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셨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렵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잠깐 쉬었고요. 여러분 그림 2-2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환율 제도와 환율의 결정해 놓고 갑자기 막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사실 저 그래프는 거시경제학에 원래 나오는 그래프여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다고 가정하에서 갑자기 그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외환도요, 경제학의 미시경제학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과 같습니다. 저 그래프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려졌냐 하면 일종의 외환이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존재하고요, 그거를 공급하려고 하는 공급자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두 힘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그려보죠. 서울 외환시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서울 외환시장. 그리고 대개 이런 그래프에서 환율은 유러피언 텀스를 씁니다. 자, 환율이 어떻게 쓰냐면은 코리안 원, 그죠? 퍼 US 달러. 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Q죠. Q라는 거는 수요 공급의 양입니다. 예, 당연히 이거는 foreign exchange죠. FX입니다. 다시 말하면 US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시장에서 똑같이 US 달러를 공급하는 세력이 있을 테고 US 달러를 수요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외환 수요가 증가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는 가정을 하나 해보죠. 뭐 지금 최근의 예를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맞죠? 예. 주식이 왜 떨어졌죠? 근데 최근에 뭐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엄청나게 떨어졌죠.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대규모 연기금 자본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여러 자금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기업들이 어려워지죠. 맞죠? 그리고 본인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 있는 것들을 팔아서 유동성을 메꾸려고 하겠죠. 그리고 해외 자산이 일종의 위험 자산입니다. 뭐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에서 떠난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죠? 먼저 한국에 있는 주식을 팔죠. 팔면 원화로 들어올 겁니다. 그 원화를 가지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US 달러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지금 환율 시장이죠? 그러면 US 달러에 관한 수요가 어떻게 되죠? 늡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팔고 한국에서 떠난다, 이렇게 가정해도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플라이는 그대로 있죠? D1이라고 할게요. 원래 상태에서.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왜 수요가 증가하죠? 외국인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을 팔고 나가는데, 왜냐면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US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겠죠. 맞죠? US 달러에 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D1에서 이렇게 D2로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왜 수요가 증가하는 줄 알겠죠? 그죠? 대표적인 게 말씀드린 대로 외국 자본이 나가면은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거 그래프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제금융론을 포함해서 경제적 사고에 있어서 직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떠나면서 한국 돈을 외환 시장에 막 쏟아놓으면서 US 달러를 수요하죠. 이렇게 되면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여러분 방금 전에 칠판에서 제가 그 전 클립에서 그렸다 지웠던 거 기억하세요? 중간에 환율을 놨었고 환율이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했죠.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게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것을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서울 외환시장에 한국 돈을 쏟아붓겠죠. 맞죠? 한국 돈을 파는 거고요. 예, US 달러를 수요하니까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게 뭐죠? 디프리시에이션이에요. 결론은 디프리시에이션이 일어나도록 이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현재 디프리시에이션이 일어납니까? 예,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 교과서에서는 S0에서 S1으로 환율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S0에서 S1으로 가는 게 뭐예요? 이게 디프리시에이션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E0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E1으로 이렇게 환율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해설 볼게요. 파란색으로 쓴 외환에 관한 수요 증가로 델타 FX에 해당하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변동 환율 하에서는 환율이 S0에서 S1으로 이렇게 올라요. 맞아요. 변동 환율이. 자, 근데요. 문제는 그러면 당연히 초과 수요가 해소가 되겠죠. 환율이 오름으로써. 그런데 고정 환율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고정 환율은 이렇게 환율이 못 올라가게 메커니즘. 자, 일단 고정 환율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어떤 외부 충격이 있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물론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좋은데 그래프상에서 나타내려면은 수요와 공급 곡선을 그리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고정 환율 얘기를 해볼게요. 환율이 이렇게 S0에서 S1으로 올라갈 정상인데 고정 환율제에서는 뭐냐면 이 환율을 여기서 고정해 놨잖아요. 여기서 고정해 놨는데 올라가게 못하도록 이렇게 딱 선을 설치해 놓은 거죠. 그죠?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환율이 원래는 자 현재는 외국인들이 막 주식을 팔아요. 주식을 팔아가지고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환율이 못 올라가게 해놨죠. 맞죠? 예, 환율이 못 올라가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여기 다시 말하면은 수요는 D1에서 D2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만큼이 뭐죠? 이게 초과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이 초과 수요만큼 어떻게 해줘야 되죠? 정부가 이만큼 달러를 공급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델타 FX예요. 이 델타 FX만큼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매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 환율을 유지합니다. 자, 디테일 여기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변동 환율제와 고정 환율제가 뭐가 좋냐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어요. 환율이 안정적이면 대단히 좋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초과 수요가 생기면은 당국이 어떻게 되죠? 외환 보유고를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후자처럼 된다면은 사실은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정부가 화폐 정책을 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이 얘기도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본입니다. 요 그래프 잘 이해하시는 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환율 제도와 환율의 결정에 대해서 그래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캡처해서 올렸는데 여긴 지금 수요 곡선이 이동했죠. 예,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를 이렇게 제가 그 붉은 줄로 쳐놨거든요. 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다른 경우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외환 공급 곡제 여긴 수요고요. 공급 곡선도 이렇게 이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수출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국내 주식시장이 호황이어가지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미래 환율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수요가 움직이고 어느 경우에 공급이 움직인다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이 결과를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까지 했고요. 그 다음은 외환 포지션인데요. 요 세 번째부터는 다음에 한꺼번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효율성상 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외환 포지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용어들이 나오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